네, 그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이 4명도 모두 입국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코로나19 발생 72일 만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총선과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열흘 넘게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제는 4명이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두 달 반 만에 국내 순수 국내 발생은 이제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18일부터 이제 10명대 정도를 1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3, 14일쯤 된 겁니다. 네. 이 상태로 쭉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완치된 환자가 137명이 추가돼서 지금 격리 해제가 9,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전체 환자가 1,700명쯤 되니까 이 식으로 하루에 발생이 한 10명 안팎, 그다음에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는 사람이 100명 안팎 이렇게 되면 보름쯤 뒤에는 국내 환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최근에 그 뉴욕에 그 시신이 담긴 트럭이 여러 대 발견돼서 엄청나게 충격을 줬는데요. 네. 그 방역 당국의 역량이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환자가 100명 아래로 유지된다면 네. 사실상 뭐 방역에는 드러나는 문제점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72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이제 지역 발생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건데, 뭐 물론 이제 방역 당국도 총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그 덕분일 텐데, 교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대구 경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을 때 여러 네. 창의적인 방법들의 방역 이제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일단 그 상황이 아주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게 막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네. 특히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온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서 뭐 어떤 이제 설문조사는 거의 90%가 동참을 했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전 국민들이 자발적인 동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상황이 계속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방역 당국의 역량인지 시민들이 솔선수범한 것에 따른 차이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가늠해 볼까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대비를 하면서 조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진단 체계를 갖췄고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유행이 시작되는 측면을 상당히 빨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만들어 갔었던 그러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대처했던 방법들이 주요를 했었고요. 네. 그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움직이시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만연해지는 시점까지 너무나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일찍 시행하지 않아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 것들을 하느라고 의료 체계 자체가 준비를 못했었던 게 가장 큰 좀 패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 대구 상황이 심각했을 때 창의적인 방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확진자들을 빨리빨리 걸러내야 되는 상황에서 선별 요소들을 아주 많이 늘렸거든요. 네. 거기서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문제는 확진자가 확 또 늘어나게 됐을 경우 때 병상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지만 경증 환자들이 또 지역사회 내에 있게 되면 또 지역사회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경증 환자까지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를 예. 뭐 정말 뭐 네네. 2주 내에 만들어서 3천여 명 넘는 분들을 입원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 수를 확 줄였던 게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아주 주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했었던 것이 생활치료센터였는데요. 네. 그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 운영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이 뭐 창의적 방역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신의 한 수, 그때 예. 당시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해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증 환자가 아닌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다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대구 지역 전체 환자의 절반을 여기서 고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네. 증상이 약한 분을 따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집에 방치하는 그러게요. 예. 경우들이 많고 요양원 같은 데서 집단 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환자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환자가 72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16곳을 어제부로 4월 말자로 이제 운영이 중단돼 버리고 이런 72명은 일반 병원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두 곳은 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자체가 일단 운영을 하고 있다가 혹시 예. 이제 환자가 좀 늘어나면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변형 바꿔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수도권은 아마 생활치료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그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이번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뭐 K 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정말 그 대처를 신속하게 잘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라는 부분 또 이런 대규모 환자 발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선 먼저 대비했었던 부분은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일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저력일 수도 있고요. 또한 방역 당국이라든지 의료진 또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모든 단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저력의 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거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환자들이 입원도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네. 실제로 네네네. 발생을 했는데 외국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망률이 막 치솟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재난 상황에서 의료는 어떻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잘 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리 대비하기보다도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적재적소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수들을 둔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매뉴얼대로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네. 발생했을 때는 예. 매뉴얼을 넘어서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적절하게 이번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또 4.15 총선이 치러지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총선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월 19일 신규 확진 환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명 이하로 떨어진 날입니다. 발생한 4명의 환자는 모두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었고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약 2,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총선으로 인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의적이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주요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도 뭐 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총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했었던 측면들이 있었고 또한 한 거의 3천여 명에 가까운 유권자분들께서 아주 절제된 형태의 투표를 했었고 또 네. 네. 개표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해서 아직까지 환자가 없는 게 다행으로 여기고요. 예. 다만 우리가 자꾸 잠복기 2주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예. 네. 실제로 환자들은 잠복기 2주 안에 발생을 하지만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증상 발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총선의 효과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총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서 어쩌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측면들을 온 국민이 한번 이제 테스트한 것들에 대해서 합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이제 부활절이 있었고 또 네. 15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상태라면은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그러면은 이제 뭐 코로나19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래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껏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도 온 국민들이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특히 밀집 시설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게 상당히 주요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됐을 때 이런 부분들의 기본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 학교에서 온 학생이 다 등교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 교회에서 전체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드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아직도 경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로 인해서 대규모 발생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의 상황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이런 단계적인 어떤 접근 방법 또한 네. 이제 준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오히려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지금 이번 이 황금 연휴가 또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앞서서 그 공항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네. 했는데 비행기라든지 열차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공간에서도 마스크 잘 쓰고 손발 뭐 손 깨끗하게 씻는 이런 것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히 감염 예방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잘 해주시면 중요합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급식 시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교회가 보통 점심을 같이 먹는 걸 음식을 나눈다는 네네네. 개념을 하는데 그런 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더라도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들이 시간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그러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는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밀집되지 않은 공간, 특히 좀 한적한 곳이나 공원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한데, 네. 다만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게 가볼 만한 데가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예. 대부분 2, 3m 안에 공간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침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날리는데 이게 뭐 야외니까 좀 희석이야 되겠지만 예, 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하게 되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사람이 많은 건 야외나 어떻든 실내여도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군요.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들 뭐 이게 농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갈 때 네. 산에 갔을 때 보면 또 이게 등산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접촉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잘못했다는 이제 숨이 차서 오히려 그렇죠. 문제가 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예. 띄엄띄엄 가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좀 아래에서 좀 쉬다가 조금 더 이제 정체가 해결되면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탁 트인 공간, 야외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재양성 사례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재감염이 아니라 지금 죽은 것으로 알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재확진 사례에서
나온 호흡기 검체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배양을 해봤더니 이제 초기 한 6명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러스는 배양이 안 됐다라고 나오니까 그런 네. 거 봐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제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폐에서 있다가 좀 이렇게 나와서 검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일단은 그 부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바이러스 나온 건지 이런 아.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렇군요.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활성화라 그러면 남한테 뭐 전염성은 떨어지더라도 전염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뭐 격리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침이 정해질 건데 네네. 죽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고 초기 결과는 일단은 죽은 바이러스 나오는 것 같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저희가 오명돈 중앙 임상위원장의 얘기를 저희가 띄워놨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숙주세포 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RNA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고 그 세포에서 이제 사람의 세포 안에서 이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통해서 삽입이 되면서 증식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일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IV라든지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면역기 안에 계속 생존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들어왔다가 나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이런 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어제 하루 환자 추가가 들어왔습니다. 자, 유재복 위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제는 발생이 9명이었습니다. 네. 9명 가운데 순수 국내 발생은 1명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가 8명인데요. 검역 단계에서 4명, 지역에서 4명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순수 국내 발생은 1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환자가 1,774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명이 늘어서요. 네. 9,07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48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명, 경기가 2명, 인천이 1명, 경북이 1명 이렇게 5명이 되겠죠. 예.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순수하게 국내 발생은 1명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9명입니다. 이로써 1,77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의 경우는 1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이로써 2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자, 어제 하루 확진자 9명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은 1명이고 해외 유입이 8명인데요. 특별 검역 과정에서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특별 검역 과정에서 추가된 확진자 수 누적 수는 4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는 13명이 늘어서 총 9천여 명이 격리 해제되게 됐습니다. 네. 그 전날에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어제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결국은 해외 유입 환자를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이 일단은 뭐 중요한 방역 과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긍정적인 사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로 인해서 국내 전파자들이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는 네. 이런 검역 과정의 모든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명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한 명씩 발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의 감염자들이 꽤 많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걱정이고 또 요새 검사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좀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발생 수가 적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이제 가벼운 증상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나 코로나 아니겠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는 분들은 네. 반드시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 좀 자발적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황이 심각할 때는 사실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혹시 싶어서 이제 네. 병원을 찾거나 선별 진료소를 찾는데 네. 지금은 이게 좀 잠잠해지다 보니 이게 경증이 나왔을 경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도 나왔는데 예. 내가 코로나 감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예.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이 예전에 한참 환자 발생했을 때는 한 80% 정도 됐는데 네네. 지금 한 60%까지 이게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건 좋지만 네. 내가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검사 체계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계심을 낮추는 것을 제일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9번, 30번, 31번 환자 발생했을 때도 하루에 2~3명 환자 발생을 네네. 했는데 하필 31번 환자가 대규모로 뭐 몇천 명을 발생을 했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그 한 명이 혹시라도 이런 집단 발병의 이제 씨앗이 될까 봐 그런 네. 부분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지금 경각심은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 효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효과가 조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유난히 미국만 이렇게 조금 유난스러운데요. 예. 뭐 렘데스비르에 이어서 어제는 또 백신을 내년 초까지 뭐 수억 개를 만들겠다. 네네.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 발언 이후에 자꾸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물론 없겠지만요. 어쨌든 미국은 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검사를 그 조사를 한 1,063명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개 나라 한 68개 정도 그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두 곳에서 아마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증 입원 환자한테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를 했더니 15일 정도 걸리던 완치 기간이 11일로 줄더라. 그래서 나흘 정도 줄어서 31%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는 건 엄청난 의미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환자가 그 치료 기간이 짧아지면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의료진도 더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때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투약을 했는데 그 렘데스비를 맞은 그룹은 개선율이 65%고 위약이라고 해서 이제 약은 안 들어가고 이제 어차피 그 똑같이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렘데스비르만 안는 그 그룹은 58%니까 별 차이가 없었죠. 대신 부작용이 오히려 또 높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도 곧 내준다고 하니까요. 아마 좀 더 속도를 좀 내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우리 방역 당국도 사실 기자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도 서너 차례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좀 더 두고 보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미국의 그 장담대로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복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렘데시비르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치료제로 활용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을 써봤었던 선생님들 얘기로는 뭐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네. 뭐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확 살리는 뭐 이런 명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다만 최근에 연구 결과도 이제 다른 연구 결과 하나 발표됐는데 조기에 쓰면 쓸수록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기 우리나라처럼 조기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 단계로 들어가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효과를 더 볼 수 있지만 이런 진단체에 갇혀 있지 않아서 이미 중증 상태 진행하고 나서 약이 들어가면 별 효과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약의 특성에 맞춰서 치료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렘데시비어가 아주 대량 생산하기 좋은 약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일단은 미국의 환자가 너무 많다 보면 예. 다른 국가에 약이 공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중증 환자들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 조기 치료하면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치료 효과라는 것 자체가 사망률을
아주 많이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약에 어떻게 쓸 건지 언제 투여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환자 치료할 때 이 렘데시비르를 사용합니까? 지금 이제 임상 연구에 두 가지 임상 연구가 국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 주도의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고 길리어드에서 운영하는 데도 포함이 돼서 지금 3개의 대학병원하고 이제 공공병원에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 등록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저 임상 연구 단계로만 쓰는 거지 아직까지 국내에서 약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환자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치료 없더라도 그냥 산소 공급 정도라든지 이런 거로 대증 치료를 해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로 보고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나왔었던 약들 아직도 뭐 효과가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뭐 칼레트라라든지 예. 아니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독시클로카인 정도를 예. 사용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우리나라 내에서나 외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약들이 한 4-5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임상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는 그 에볼라 치료제인 이 렘데시비르보다 오히려 칼레트라나 네. 또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효과가 렘데르비르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비교한 연구는 없는데, 근데 다른 약들이 좀 초기 결과들이 몇 개 나왔는데 다들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너무 쓸 약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투여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한 치료제 개발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약물 재창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 렘데시비어도 약물 재창출인데,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허가가 되고 있거나 연구가 되고 있는 약제를 이쪽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하는 약들입니다. 이게 다 뭐 칼레트라, 하이드로크로카인, 예. 렘데시비어 다 지금 약물 재창출과 관련돼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혈장 내 항체를 이용한 방법들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뭐 녹십차나 XK가 이런 그 혈장 농축 기술이 많으니까 예. 이제 확진 환자에서 혈액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항체만 이렇게 추출해서 농축하는 그런 기술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항체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증폭시키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신약 중에 가장 빨리 나올 약들은 이런 혈장 치료제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더 먼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이번 연휴가 끝난 뒤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또 일선 학교들의 등교 개학을 허용할지 이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분명히 등교 개학이 지금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보다는 그보다 뭐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시험을 통한 평가 이러한 기록들이 그 제때 확보되어야 아마 입시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가 가능한 이러한 좀 제한 요소들도 있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등교 개학 여부 그리고 또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이 확진자도 순수 국내 확진자는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잡히는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네. 등교 개학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출연하기 바로 직전에 교육 쪽 당국하고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 일단 오는 3일 그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오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생활 방역 전환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미 확정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교육 당국에서는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4일이나 5일 이틀 가운데 하루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개학의 일시,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 오늘 오전까지 밝힌 내용은 아직 등교 개학의 일정이나 방법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이나 지금 여러 그 등교 개학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일단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고3이나 중3을 먼저 등교시키는 나라들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 입시, 대입이나 고입 이런 입시가 있는 나라들, 우리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고3, 중3을 먼저 등교시킵니다. 이제 입시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키는 나라는 돌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네. 이런 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등교를 시키고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이런 그 의료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우선 등교를 시키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등교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무래도 중3, 고3들을 등교를 시키는데 문제는 중3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올해 중3이 4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외고나 뭐 이렇게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뽑는데 지원을 2배 정도 한다고 봐서 한 4만 명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방역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중3을 전원 등교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고3 먼저. 왜냐하면 네. 고3은 이제 또 모의고사도 있고 계속 입시를 위한 그 평가 자료들이 이제 모아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3들을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5월 5일 다음 주에 하느냐? 뭐 네. 그 다음 주에 하느냐? 이 문제는 어저께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하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황금 연휴에 그 상황을 보려면 2주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후에 계약을 한다면 아마도 19일 주쯤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워낙 피로도가 높고 등교 계약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 다음 주 5월 5일에 다음 주니까 한 12일쯤 계약하는 방안 그것은 고3에 의해서 인해서 우선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뭐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전면 계약은 사실상 뭐 힘들지만 어쨌든 계약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순차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약은 했죠. 온라인 계약은 한 거기 예, 때문에 예. 계약을 한 건데 이제 등교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가피함 때문에 가능은 할 거라 생각되는데 사실 고3만 오더라도 사실은 고등학교의 3분의 1은 이제 벌써 차기 시작하는 데다가 네. 특히 신도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그런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반에 40명씩 되는 그런 밀집돼 있죠. 네, 밀집돼 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등교해서 같은 교실을 쓰게 되면 이거 너무 밀집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방법들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학년 같이 등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불가피한 학년들, 그러니까 고3 그다음에 고3을 해서 괜찮으면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되게 하는 그런 연령대들 정도만 계약을 해서 학교를 넓게 쓰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예.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금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좀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5월 5일까지 완화적 사회 거리 두기 이후에도 이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황금 연휴가 끝났는데 연휴 기간에 뭐 여행을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행지 가서 본인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뭐 이런 여부들이 잘 확인이 돼서 만약에 특별하게 국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그런 기본 생활 수칙들을 잘 지키고 이래서 특별히 환자가 증가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야 그러면 국민들을 믿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형태로 좀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상황들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음 주 다다음 주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그런 방역의 수준 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특보 60초 뒤에 이어집니다.